여러분은 17살 나이에 죽음 앞에 서본 적이 있으십니까?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이 38선을 넘어 남침을 시작했을 때 이 나라의 수많은 소년들이 하루아침에 군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실제로 일어났던 한 소년의 믿기 힘든 생존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지금 누리고 있는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김철수라는 17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키는 160cm도 안 되는 작은 체구의 볼이 통통한 얼굴을 가진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서울 종로구 낡은 한옥에서 어머니와 여동생 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철수가 10살 때 폐결핵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철수의 어머니 박순덕 여사는 43살의 과부였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였지만 남편을 잃은 후 오직 자녀들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키가 작고 마른 체구였지만 의지만큼은 강철 같았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남의 집 빨래를 받아와서 빨고 널고 다림질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손이 거칠어져서 갈라지고 피가 나도 쉬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어머니를 도와 빨래를 널고 동생들 아침밥을 차려준 후 학교에 갔습니다. 그의 꿈은 선생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책 한 권 제대로 살 수 없었지만 그는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을 밤늦도록 읽으며 공부했습니다. 특히 역사책과 문학책을 좋아했습니다. 단재 신채호의 조선상고사를 읽으며 우리나라의 찬란한 역사에 자부심을 느꼈고 춘원 이광수의 소설을 읽으며 문학적 감성을 키워갔습니다. 철수의 하루는 규칙적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와 함께 빨래를 개고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동생들에게는 형이자 아버지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큰 동생 영희는 15살로 경성여자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동그랗고 눈이 큰 미인이었는데 성격도 온순하고 착했습니다. 작은 동생 순이는 13살로 아직 국민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장난기가 많고 활발한 성격이었는데 오빠를 무척 따랐습니다. 철수는 동생들의 숙제를 봐주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재웠습니다. 삼국지 이야기를 해주면 순이는 관우를 좋아한다고 했고 영희는 제갈량을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철수는 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나라를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도 하다. 어머니는 늘 걱정이 많았습니다. 철수가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철수야, 너도 또래 친구들처럼 뛰어놀아야 하는데 공부만 하고 집안일만 도와주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재미있게 놀기도 해야지. 하지만 철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요.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실제로 철수는 행복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일요일에는 가끔 동생들과 함께 창경원에 가서 동물들을 구경하기도 했고 한강에 가서 멱을 감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김밥을 싸주시면 그보다 더 맛있는 음식이 없었습니다. 철수가 다니던 경성제일고등학교는 일제강점기에 설립된 학교였지만 해방 후에는 애국적인 교사들이 많이 부임했습니다. 국어 선생님인 김태진 선생님은 일제강점기에도 우리말과 우리 문학을 가르치다가 고초를 겪은 분이었습니다. 철수는 김 선생님을 무척 존경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철수야, 너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다르구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교육자가 되어라. 우리나라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다. 1950년 6월 24일 토요일 밤, 철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동생들과 함께 마루에 누워 잠들었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어머니가 특별히 미역국을 끓여주셨습니다. 이웃집에서 미역을 조금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철수는 그 미역국 맛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짭조름하면서도 구수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동생들에게 내일 계획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친구들과 함께 한강에 놀러 가자. 날씨도 좋다고 하니까 물놀이도 하고 물고기도 잡아보자. 영희와 순이는 좋다고 박수를 쳤습니다. 오빠, 우리도 데려가요. 철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 가족 모두 함께 가는 거야. 하지만 그것이 그가 보낸 마지막 평화로운 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북한이 남침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는 평화통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고 신문에도 평화로운 기사들만 실렸습니다. 새벽 4시쯤 멀리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천둥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6월인데 천둥이 칠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쿵쾅쾅, 쿵쾅쾅. 규칙적이면서도 무시무시한 소리였습니다. 온 가족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철수야, 무슨 소리가 이상하다. 뭔가 큰일이 난 것 같구나. 밖에서 개들이 짖어대고 있어. 이상해. 철수는 일어나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서울 북쪽 하늘에서 불빛이 번쩍번쩍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네 이장님이 종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모든 주민들은 즉시 대피하시오. 북한군이 38선을 넘어서 서울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젊은 남자들은 시청 앞으로 모이시오. 즉시 군에 입대해야 합니다. 철수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동안 신문과 라디오에서 전쟁 가능성에 대해 얘기는 했지만 정말로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철수는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동네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소중한 짐들을 챙겨서 피난을 가려고 서둘렀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어떤 집에서는 어른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닭들이 놀라서 날갯짓을 하고 개들이 짖어댔습니다. 새벽 공기가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철수는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현실인가? 정말로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철수의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꽉 잡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철수야, 너는 아직 어린애야. 겨우 17살이잖니.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니? 안 돼. 우리 함께 피난 가자. 남쪽으로 가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숨어 있자. 어머니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17살이에요. 이 집안의 남자예요. 나라를 지켜야 해요. 어머니와 동생들을 지키려면 제가 싸워야 해요. 만약 제가 도망간다면 누가 우리 가족을 지켜줄 거예요? 여러분도 그 나이에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17살, 아직 어른이 되기도 전에 말입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전쟁터로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결정인지 상상해 보세요. 그러나 철수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어머니가 손수 지어준 하얀 저고리와 검은 바지, 그리고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고무신을 신었습니다. 그 고무신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신고 다니시던 것으로 철수에게는 아버지의 분신과도 같았습니다. 철수는 그 신을 신으면서 아버지의 힘이 자신에게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철수에게 쌀 몇 줌을 보자기에 싸서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쓰시던 회중시계도 함께 주었습니다. 철수야, 배고플 때 이 쌀을 먹어라. 그리고 이 시계를 보면서 가족을 생각해라. 우리는 항상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꼭 살아서 돌아와야 한다. 알았지? 동생들도 잠에서 깨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영희가 오빠 손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오빠 가지 마요. 무서워요. 우리 함께 피난 가요. 북한군이 오면 어떻게 해요? 영희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평생 오빠의 보호 아래서 살아온 그녀에게 오빠와의 이별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희야, 나는 가족을 지켜야 해. 너희들이 안전하게 피난을 갈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나라가 없으면 우리 가족도 안전할 수 없어. 그러니까 오빠를 믿고 기다려줘. 작은 동생 순이는 아직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빠 언제 돌아와요? 내일이요? 모레요? 그냥 하루만 가는 거죠? 순이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철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어린 동생에게 어떻게 전쟁의 참혹함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철수는 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곧 돌아올게, 순이야. 순이는 착하게 엄마 말 잘 듣고 있어.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해. 오빠가 돌아올 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야 한다. 알았지? 그 말을 하는 철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시청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뒤돌아보니 어머니와 동생들이 대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고 영희도 울고 있었습니다. 순이만 손을 흔들며 웃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눈물을 참으며 힘차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가족과의 마지막 만남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시청으로 가는 길에 철수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내가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총도 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싸워야 할까? 무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가족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더 컸습니다. 시청 앞에는 이미 수백 명의 젊은 남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철수와 비슷한 나이의 소년들이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울고 있었고 어떤 아이는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눈빛에는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가족을 두고 온 아들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철수와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김영수, 박철민, 이동진이었습니다. 이들은 철수의 절친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김영수는 키가 크고 운동을 잘해서 학교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박철민은 공부를 잘해서 항상 반에서 1등을 했습니다. 이동진은 그림을 잘 그려서 미술 선생님이 꿈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보고 반가워했지만 동시에 걱정스러웠습니다. 영수가 말했습니다. 야, 철수야. 정말 전쟁이 났구나. 어떻게 하지? 무서워 죽겠어. 철민이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하는 거야? 총도 못 쏴보는데. 동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철수는 친구들을 위로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함께 있잖아. 서로 도우면서 꼭 살아남자.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다시 만나서
옛날 얘기하면서 웃자. 철수의 말에 친구들이 조금 안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군 장교 한 명이 나와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대한민국 국군입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겁을 먹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은 자유와 민주주의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훈련도 받지 못한 채 그들에게는 낡은 총 한 자루와 탄약 몇 발이 주어졌습니다. 총도 부족해서 어떤 소년들은 죽창만 들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받은 총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38식 소총이었습니다. 무게가 4kg이 넘어서 작은 체구의 철수에게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총을 들어보니 팔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는 투덜거리지 않고 총을 메고 부대를 따라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행군은 힘들었습니다. 무거운 총과 배낭을 메고 하루 종일 걸어야 했습니다. 철수는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지 않아서 금방 지쳤습니다. 발에는 물집이 잡혔고 어깨는 아팠습니다. 등에서는 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뒤처지지 않으려고 악을 썼습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처음 겪는 일이었지만 서로 격려하며 버텼습니다. 영수가 중간에 쓰러질 뻔했습니다. 체력이 떨어져서 더 이상 걸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철수가 영수의 배낭을 대신 들어주었습니다. 야, 포기하지 마. 우리 함께 가자. 서로 도우면서 가는 거야. 철수의 도움으로 영수는 다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날 밤 그들은 의정부 근처 야산에서 잠을 잤습니다. 차가운 땅바닥에 누워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집에 있을 어머니와 동생들을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안전한 곳으로 피난을 갔을까?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무사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옆에 누워있던 영수가 말했습니다. 철수야, 무섭지 않냐? 나는 무서워 죽겠어. 정말로 우리가 싸워야 하는 거야? 철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서워. 나도 무서워.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물러서면 가족들이 위험해져. 그러니까 무서워도 싸워야 해. 우리가 아니면 누가 지킬 거야? 영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가 해야지. 철민이도 끼어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 가족이 있잖아.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용감해져야 해. 동진이도 말했습니다. 무서워도 참자.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 새벽에 북한군의 포격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멀리서 들리던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쿵, 쾅, 쿵, 쾅. 땅이 흔들렸습니다. 나무들이 흔들렸습니다. 새들이 놀라서 날아갔습니다. 상관이 소리쳤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전투 준비를 해라. 북한군이 오고 있다. 서둘러 진지를 구축해라. 첫 번째 전투는 의정부에서 벌어졌습니다. 철수는 태어나서 처음 총소리를 들었습니다. 따따따따. 기관 총소리가 귀를 찢을 듯 했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옆에 있던 한 소년이 갑자기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머리에 총알이 맞은 것 같았습니다. 철수는 공포에 질려 총을 제대로 쏠 수도 없었습니다. 상관이 소리쳤습니다. 철수, 정신 차려. 내가 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총을 쏴. 빨리.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총이 뒤로 밀렸습니다. 하지만 총알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전투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철수는 바위 뒤에 숨어서 떨고 있었습니다. 총알이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따따따 들렸습니다. 포탄이 터지는 소리가 쿵쾅쾅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아악 들렸습니다. 이런 소리들이 뒤섞여서 지옥 같은 교향곡을 연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의 참모습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전투에서 철수의 소대는 반 이상이 전사했습니다. 30명 중에서 15명이 죽었습니다. 17살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웃고 떠들던 친구들이 차가운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현실감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전우들의 시체 옆에서 잠을 잤습니다. 시체들을 치울 시간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추위에 떨며 어머니와 동생들을 생각했습니다. 이럴 때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따뜻한 미역국이 그리웠습니다. 집의 온돌방이 그리웠습니다. 동생들과 함께 이불을 덮고 잠들던 밤이 그리웠습니다. 친구 영수가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철수야, 우리 정말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나는 엄마 보고 싶어. 철수도 같은 마음이었지만 용기를 내서 대답했습니다. 돌아갈 수 있어. 우리 꼭 살아남아서 집에 돌아가자. 그리고 이 일을 다 얘기해주자. 다음 날 아침 철수는 편지를 썼습니다. 연필 조각과 찢어진 종이에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께 저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많이 무섭지만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해주신 된장찌개가 그립습니다.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어요. 영희와 순이에게도 안부 전해주세요. 꼭 살아서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는 어머니께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우편 배달부도 모두 전쟁터로 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체국도 폭격을 받아서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철수는 편지를 품속에 넣고 간직했습니다. 언젠가는 직접 전해드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나자 북한군은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철수와 국군은 계속 남쪽으로 후퇴해야 했습니다. 수원, 천안, 대전으로 계속 밀려내려갔습니다. 후퇴할 때마다 철수는 가족들이 더 멀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과연 가족들은 무사히 피난을 갔을까요? 북한군들이 가족들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았을까요? 후퇴하는 동안 철수는 수많은 동료들을 잃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총에 맞아 죽었고 어떤 친구는 배가 고파서 쓰러졌습니다. 하루에 주먹밥 하나가 전부인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때로는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철수의 체중은 20kg 가까이 빠졌습니다. 수원에서 후퇴하던 중에 북한군의 기습 공격을 받았습니다. 친구 철민이는 철수를 구하려다가 총에 맞았습니다. 철수야, 먼저 가서 미안해. 우리 가족들 좀 부탁해. 그리고 너는 꼭 살아남아. 그것이 철민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철수는 철민이를 잃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친구였습니다. 같이 공부하고 같이 놀고 같이 꿈을 키워왔습니다. 그런 친구가 자신의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대전에서의 전투는 더욱 치열했습니다. 미군도 함께 싸웠지만 북한군의 기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군은 소련제 탱크와 대포를 앞세워서 밀어붙였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장비가 부족해서 제대로 맞설 수 없었습니다. 철수는 이때 처음으로 적을 죽였습니다.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북한군 병사를 총으로 쏜 것입니다. 그 병사도 철수와 비슷한 나이로 보였습니다. 아마 철수처럼 억지로 전쟁에 끌려온 소년일 것입니다. 철수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그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영수도 대전에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다리에 파편이 박혀서 걸을 수 없었습니다. 철수는 영수를 업고 후퇴했습니다. 무거웠지만 친구를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야, 영수야. 포기하지 마. 우리 꼭 집에 돌아가야 해. 철수의 격려 덕분에 영수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철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하나씩 쓰러져 갈 때마다 그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총도 제대로 쏠 수 없었던 소년이 어느새 베테랑 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생존 본능이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을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철수와 국군은 부산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뒤에는 바다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부산으로 피난을 왔습니다. 정부 기관들도 모두 부산으로 옮겨왔습니다. 철수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여기서 죽더라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면 여기서 최후를 맞이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식량도 부족했고 의료품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이 마지막 보루였기 때문입니다. 철수는 부산에서 많은 피난민들을 만났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이들을 한결같이 북한군을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철수는 전쟁의 참혹함을 더욱 실감했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철수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인천에 상륙작전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후방에서 북한군을 공격해서 전세를 뒤바꿔 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철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을까? 혹시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면 정말로 대한민국은 끝나는 것일까? 철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과연 이 작전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철수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족들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다음 편에서 계속되는 철수의 놀라운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과 함께 전세가 완전히 바뀌는 극적인 순간들, 그리고 철수가 평화의 증언자가 되어가는 감동적인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2편도 꼭 시청해 주세요. 더욱 놀라운 반전과 감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평화의 소중함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